비거주 선교 전략입니다. 사실 랄프 윈터에 의해서 비거주 선교 전략이 전개되어졌습니다.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대한 어떤 남침내 해외 선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바렛과 관련해서 이 미전도 족속들을 깊이 있게 어떤 연구 조사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미전도 족속들이 선교사가 정착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금지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6년에 남침내교 해외 선교부는 이제 비거주 선교 분과를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빗 게리선이라는 분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이 게리선은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비거주 선교사 개념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 선명의 MARC와 연관해서 비거주 선교사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게리선은 세계 4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선교가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선교 전략의 요청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또 에릭 브리지저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비거주 선교 전략이 필요한 1000여 개의 대도시들을 열거를 합니다. 나라 수로는 최소한 한 30여 개국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게리선에 따르면 비거주 선교사란 선교 현지에 정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 선교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정해서 선교 기지를 삼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미전도 족속을 선택해 복음화하기까지 이제 선교 기지를 중심으로 이제 총체적인 선교를 이제 펼쳐 나가는 그런 선교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이제 비거주 선교 전략의 6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화되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전문성 확보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선교 대상이 되는 족속이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하기까지 어떤 다양한 총체적인 선교 방법과 지원을 개발하고 동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이제 선교본부의 선교지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복음화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시기적절하게 이제 받으면서 선교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선교 단체들과 유기적인 연락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거주 선교사들과 긴밀한 연락 관계를 이제 세계적인 어떤 지역적인 연락망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거주 선교 전략은 선교사 자신의 개인적인 깊은 경건 훈련이 요청이 되고 공동체적인 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척적인 또 상황에서의 적절한 감독과 후원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특정한 개인에 의한 단회적인 사역 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한 복음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조직적이고 체계력 있는 어떤 그런 선교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게리선에 의하면 이러한 비거주 선교 전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북아프리카 쪽이고 중동 지역의 그런 이슬람권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나 이제 사회주의권의 어떤 중국도 될 수 있고 미전도 족속들이 들어있는 또 인도차이나 지역 어떤 동아시아 쪽에 미전도 족속들이 있는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3차까지의 선교 여행에서 선교 기지를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지도자 훈련을 실시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에베소와 고린도 같은 경우는 2, 3년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또 제자 훈련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이 있는 곳에는 탄력성 있게 그렇게 대처를 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 속에서도 비거주 선교 전략의 어떤 원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또한 북방 선교나 어떤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제 비거주 선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의 지금 상황 속에서도 비거주 선교 전략의 어떤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 선교 대상이 되는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비거주 선교사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중국 선교를 위해서 교두부를 홍콩이나 서울에 두면 지금 뭐 홍콩이 중국에 속했기 때문에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또 비거주 선교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또 싱가포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부분적이지만 또 비거주 선교 전략이 요구되고 미얀마 또 라오스 다른 뭐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소련은 지금의 시아에서 그 슬라브족 11, 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12, 뭐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이 시아에서에도 이제 중앙아시아에 속한 6개 이슬람교 공화국들이 이제 복음화하기 위해서 또 주변의 전략적인 지점에서의 또 비거주 선교 전략이 또 요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거주 선교 전략은 영구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또 여기서는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기가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의 어떤 상황적이고 단기적인 것이어야 되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선교가 자유롭게 수행될 수 있을 때는 이 비거주 선교 전략은 이제 철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비거주 선교 사역을 수행 시에 여행자나 어떤 전문직이나 문화적 교류 등의 어떤 합법적인 모든 방편을 통해서 선교 통로를 뭐 열게 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 정착이자 어떤 토착교회 설립에 있다는 것입니다. 토니 람버트 같은 경우는 1990년에 11월에 발간된 어떤 중국의 국가교회 기관지의 천풍에 실린 어떤 상해 TSPM 대표인 셰니판의 어떤 비거주 선교사들을 중국 정부는 경계해야 된다. 요지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처럼 비거주 선교 전략은 유럽교회에서 대중화되었고 이에 참여하는 선교 단체도 최소한 100개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